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철없는 제 가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털어놓기엔 부끄러운 가족사라 익명의 힘을 빌려보고자 해요. 저는 이남 일녀 중 둘째로 얼마 전 그중 첫째인 오빠 부부와 절연하게 되었어요. 절연한데도 제가 해야 하는 상황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오빠 부부의 행태가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친정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눈물바람으로 피해자인 양 구는 새언니의 모습에 이가 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는 차별도 서러운데 가족한테 차별받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차별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아가씨한테 물어보세요. 똑같은 형제 가족인데 왜 그렇게 차별하냐고요. 새언니의 도끼 서린 눈빛에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실소를 내뱉으며 새언니를 쏘아보았죠. 차별이란 말의 의미를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마음 안 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마음 주는 것도 차별인가요? 새언니와 저는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이였습니다. 오빠와 저는 말이 오빠 동생이지 사실은 쌍둥이 남매예요. 쌍둥이지만 평범한 연년생 오빠 동생처럼 자란 이유는 먼저 태어난 오빠가 친가에서 장남 대접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크게 차별한 건 아니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손자인 오빠를 더 예뻐하시긴 했어요. 오빠가 먼저 태어난 건 고작 1분 차이였지만 반드시 오빠라고 불러야 한다고 교육받았죠. 아, 윤재원, 그거 내 거라고. 땡! 슬아야, 윤재원이 뭐야, 윤재원이. 오빠라고 해야지. 아,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라도 엄마 뱃속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더 위야. 그러니 오빠한테 그러면 안 돼. 항상 오빠를 존중해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오빠에 대한 불만이 좀 쌓여 있었어요. 친가만 가면 왕이 되는 터라 오빠도 그걸 즐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집에서 제가 이름 부른 횟수까지 적어놓고 할아버지한테 이르곤 했으니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할아버지! 이번 주에 윤수라 저게 나한테 13번이나 반말 쳤어요. 아씨, 내가 언제 해? 아니에요. 슬아야, 너 이리 좀 와봐라. 그렇게 불려가면 30분은 앉아서 설교를 들어야만 했어요. 어렸을 때야 멋모르고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고분고분 듣고 있었지만 저도 성격이 보통은 아니거든요. 머리가 크고 배운 게 많아졌다고 할아버지 앞에서도 따박따박 받아치기도 했죠. 근데요, 할아버지. 유교에서는 무릇 윗사람이 먼저 보여야 할 모범적인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매번 저만 이렇게 앉아서 혼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서요. 오빠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존경심이 절로 들었을 것이고 저도 당연히 존중을 했겠지만 오빠한테선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그런 건데 왜 저만 혼나야 돼요? 저도 보통 내기가 아닌지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훈수에도 따박따박 할 말 다 하고 자랐고 챙길 건 다 챙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결국 참 별난 손녀가 다 있다고 저도 잘 챙겨주셨고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 쌍둥이 남매였던 우리는 가까워질 수 없었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평범한 연년생 남매처럼 자라게 된 겁니다. 학창시절 12년 동안 내내 같은 학교에 다녔어요. 여중으로 가고 싶었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았고 고만고만한 성적 때문에 고등학교도 똑같은 곳으로 갔고요. 그러니 서로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암묵적으로 학교에서는 서로 아는 체 하지 않기로 했죠. 말하지 않았기에 친한 친구들이 아니면 같은 반 애들은 저희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일란성 쌍둥이다 보니 생김새도 완전히 달라서 몇 번을 말해도 친한 친구조차 쉽게 믿지 못할 정도였죠. 고등학생이 된 후 오빠한테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때 오늘날 그 앙금의 씨앗이 될 사건이 터진 거예요. 당시 학교 급식실이 단수가 되는 바람에 3일 정도 도시락을 싸서 가야 하는 날이 있었어요. 분식집에서 김밥이나 사가면 될 일이었는데 엄마는 바쁜 와중에도 저희 남매 도시락을 싸주셨죠. 그런데 오빠가 귀찮다는 이유로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놓고 간 거예요. 속상해하는 엄마가 신경 쓰여 제가 오빠 도시락까지 챙긴 거고요. 들고 가기 싫어 저만치 앞서가는 오빠를 불러 세운 게 그 오해의 불씨를 당긴 겁니다. 도시락 가져가. 왜 엄마가 애써 싸준 도시락을 놓고 가? 아이씨, 이걸 왜 들고 와, 귀찮게. 촌스럽게 도시락 싸서 오는 사람이 어딨냐? 가오 잡냐? 엄마가 생각해서 이른 아침부터 싸주신 건데 잊지도 않는 가오 잡으려고 놓고 가? 빨리 가져가. 됐어, 너나 먹어. 아, 빨리 가져가라고. 야! 끝까지 도시락을 챙기지 않겠다는 오빠 때문에 결국 도시락 2개가 모두 제 차지가 되었던 날이었어요. 별 수 없이 그 도시락은 친구들과 제 몫이 되었죠. 그렇게 점심시간에 책상을 붙여 앉아 도시락을 먹기 위해 마주 앉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세차게 제 머리를 후려친 거예요. 아! 야! 너 뭐냐? 뭐야?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저는 고개를 획 비틀었다 순간 더 놀랐습니다. 소위 말해 학교에서 좀 논다고 하는 불량한 여학생이었어요. 그 여학생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죠. 순식간에 교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저는 영문을 몰라 입만 떡 벌리고 있었어요. 너가 뭔데 윤재원한테 찝쩍거려? 너 나 누군지 몰라? 나 윤재원 여친이야. 근데 감히 내 남자친구한테 찝쩍거려? 아씨, 기분 잡치게 진짜. 불량 학생이고 뭐고 오빠랑 그런 오해를 받으니 기분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욕짓거리가 나왔고 교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더 얼어붙었죠. 당장이라도 싸움이 날 것처럼 일촉즉발이었으니까요. 뭐? 아씨? 기분 잡쳐? 하! 진짜 웃기는 년이네 이거. 야, 너 뭐냐? 너 뭐 돼? 윤재원 여친이면 가서 윤재원 옆구리에나 달려붙어 있을 것이지. 왜 애먼 사람 찾아와서 지랄이야, 지랄이. 뭐야? 아, 진짜 기분 더럽네. 네가 윤재원 여친인데 뭐 어쩌라고. 오리발을 내밀겠다? 남의 남자 건드린 게 쪽팔리긴 한가 보지? 나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가면서 다 봤거든? 너 재원이 도시락 챙기더라? 근데 어쩌냐? 재원이는 나밖에 몰라서 네가 싼 도시락은 손도 안 댄 건데. 그래서 결국 2개 다 네가 먹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여자애는 기어이 선을 넘더라고요. 엄마가 싸주신 그 도시락을 들어다 바닥에 쏟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고 곧바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 뭐? 찝쩍? 야, 윤재원 같은 놈 한 트럭 갖다 줘도 내 쪽에서 사절이거든? 네가 뭔데 우리 엄마 도시락을 쏟아? 네가 뭔데? 교실은 난장판이 됐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싸움의 원흉인 오빠가 소식을 듣고 와서야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야, 윤수라, 임유경, 그만해. 그만하라고. 재원아, 얘가 내 머리를 막. 참나, 윤재원, 너 수준 알만하다. 뭐 여자친구? 기가 막혀서. 야, 너 아빠한테 말하기만 해. 그럼 이 꼴을 하고 집에 가서 뭐 혼자 길 가다 자빠졌다고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거야? 누구 좋으라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핥히며 싸운 통에 저는 입 주변이 터지고 그 여자애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뽑혔죠. 결국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가 교무실로 끌려갔고요.
그 일로 제가 오빠와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이 전교에 퍼졌고 그 웃지 못할 에피소드로 저는 한동안 동물원 우리 속에 동물이 된 듯 전교생의 눈요깃감이 됐었어요. 오빠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벌써 연애질부터 한다고 아빠한테 된통 혼났고요.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오빠의 원수가 되었어요. 웃긴 건 제가 오빠 쌍둥이 동생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그 여자애는 사과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싹수가 노랬던 겁니다. 새언니는. 맞아요. 그때 그 여자애가 오빠와 결혼한 새언니였어요. 그런 일이 있으니 고등학교 3년 동안 사이가 좋았겠나요? 그 후로 치고받고 싸운 적은 없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 눈을 흘기는 사이로 지냈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임신한 여자친구가 그 여자애였으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세월은 변했지만 인성은 그대로라 결혼 후에도 사이가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할 때 오빠에게만 연락하고 만나더라도 대면대면 했죠. 안 그래도 못마땅한데 결정적으로 미운털이 박힌 건 결혼 후 첫 명절 때였어요. 혼자 드신 할머니를 뵙기 위해 온 가족이 시골에 방문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는 오빠를 장남이라고 추켜 세우며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새언니가 그걸 이용한 겁니다. 아가씨, 나 시원한 식혜가 먹고 싶은데 할머님께서 놔주려고 직접 만들어주셨다는 거 그것 좀 가져다 줘. 저는 새언니가 늦더위에 실성했나 했습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킬 군번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도 어이가 없어 쳐다보고 있었더니 뒤에서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부엌에 내가 한솥 해놨다. 얼른 가져다 줘. 처음엔 괜히 큰 소리 나는 게 싫기도 하고 어떻게 나오나 싶어 그런 일을 한두 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작정하고 부려먹는 겁니다. 미운 게 미운지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할머니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무시로 일관했고 함께 할머니 집에 간 적도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애 낳았으니 선물 사달라, 독박육아 너무 힘들어 죽겠다, 도우미 비용 달라, 부모님께도 갖은 핑계와 아양을 떨어 손을 벌리는데 제가 뭐가 좋다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 절연 선언이라니 정말 가지가지 한다 싶더라고요. 나는 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뭘 차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지금 뻔뻔하게 발뺌하는 거예요? 나도 이 집에 들어온 며느리고 동서도 이 집에 들어온 며느리인데 아가씨 가슴에 손을 얹고 나랑 동서 차별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차 나이 30 넘은 어른인데 눈물로 호소하지 마시고 내가 대체 무슨 차별을 했다는 건지 말해보라니까요. 아가씨, 지난주 동서 생일에 생일 선물 해줬다면서요. 저 이 집에 시집와서 아가씨랑 가족된 지 3년이에요. 그동안 제 생일 선물 한 번이라도 챙겨준 적 있어요? 아, 생일 선물?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않겠어요? 새언니나 올케나 들어온 시기로 따지면 내 생일이 먼저인데 그러는 새언니는 내 생일 한 번이라도 챙겨봤어요? 올케는 들어오자마자 내가 말하지도 않은 생일 챙겼어요. 오빠도 알 거 아니야. 새언니가 오빠 생일도 챙겼는데. 나는 손윗사람이고. 손윗사람인데 뭐요? 손윗사람이면 생일 선물 받아먹기만 하고 안 챙겨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새언니는 왜 생일 때마다 따박따박 우리 집에 와서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처구니 없어 받아친 말에 새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났다는 듯이 정신을 붙들고 또 그러더라고요. 정인이요. 우리 아들 이 집 장손으로 태어나서 다들 축하한다고 했을 때 아가씨는 뭐 했는데요? 엄마 편에 오빠한테 100만 원 보냈잖아요. 그만하면 고모로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뭘 더 해야 돼요? 그래요. 100만 원.
정인이 태어날 땐 100만 원 주고 재인이 태어날 땐 300만 원 줬다면서요. 새언니는 의기양양하게 제가 올케에게 더 얹어준 돈을 걸고 넘어졌어요. 그러자 막내가 제 눈치를 살피며 슬쩍 미안하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뻔했어요. 순진한 막내 닭달에 얼마 받았냐 물었겠죠. 내가 오빠네한테 100만 원 줬다고 희원이한테도 똑같이 100 줘야 한다는 법 있어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100을 주든 1000을 주든 뭔 상관인데요?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돈 300이 척척 나가고 누구한테는 고작 돈 100만 원 나가는 거요. 그뿐이게요? 아가씨, 고모라고 정인이한테 정부차 안아주고 놀아준 적 있어요? 근데 재인이한테는 달에 한 번은 꼭 찾아가서 본다면서요. 그게 차별이 아니고 뭐예요? 애한테는 감정 없어요. 올케야 더 정이 가니까 희원이네 집에 자주 가게 되는 거고. 솔직히 새언니는 저랑 따로 집 왕래할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가 그렇게 정붙이고 얼굴 볼 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더 챙기고 싶은 사람 챙긴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차별이라고요, 차별. 왜 사람을 차별해요? 왜? 그러고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쳐다보았고 잠자코 듣고 계시던 아빠가 입을 열었죠. 그래라. 네? 슬아랑 영 끊고 싶다며? 그렇게 해라. 아버님! 앞으로 두 사람 마주칠 일 없게 명절에도 따로 네 엄마한테 보고해서 시간 맞춰 오고 그래라. 이게 네가 원하는 거라며? 아빠가 단번에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도 어쩐지 새언니와 오빠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안 그래도 새언니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별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분란을 만드니 더는 상종하기가 싫다더라고요. 그 옆에서 멍청하게 앉아 동조하는 아들도 보고 싶지 않고요. 우리 사이야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마음에 들던 안 들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적당히 지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식구들 모아놓고 뭐 대단한 이야기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막내 부부는 제게 너무 미안해했어요. 정작 사과가 필요한 사람은 사과의 사자도 안 꺼내는데 사과할 필요가 없는 사람만 쩔쩔맸죠. 언니,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형님이 연락도 없이 집에 오셨어요. 그때 언니가 준 생일 선물 보자마자 언니가 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거짓말이라도 해서 둘러댔어야 했는데. 세연이 네가 뭐가 죄송해. 내가 좋아서 준 건데. 너나 희원이 탓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원래 사이 안 좋았잖아.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해버리니 오히려 홀가분해서 좋지 뭐. 아휴, 대체 전생에 무슨 악연이길래 저러냐고. 저와 3살 터울인 막내는 아들이었지만 성격이 참 순했어요. 바쁜 부모님 대신 막내 챙기는 게 제 몫이 되어 오빠와 달리 막내한테는 제가 애정이 좀 깊습니다. 그런 애가 딱 자기같이 순하고 착한 애를 데려왔는데 어떻게 안 예뻐하나요? 결혼하자마자 무거운 호칭 같은 거 내려놓고 언니 동생 하자고 하며 편하게 지냈죠. 시댁에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할까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새언니보다야 시댁 식구들 눈치 살필 줄 알고 귀염받으려 노력하는 올케한테 정이 가도 더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행동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언니한테 사과해 먼저 굽히고 들어갈 생각도 눈꽃만큼도 없고요. 뭔가 분명 꿍꿍이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오빠 부부가 절연쇼를 벌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시골에서 여든이 다 되어가는 할머니께서 올라오신 겁니다. 슬아야, 할머니 오셔서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먹기로 했는데 너도 좀 와야겠다. 내가 왜? 절연하자고 했는데 할머니 왔다고 같이 봐야 돼? 그 두 사람 가면 그때 연락해. 밖에 있다가 때 봐서 들어갈 테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그래. 그렇게 한번 모시려고 해도 복잡한 도시 싫다고 안 오시던 양반이 갑자기 일도 없는데 올라온 게 말이야. 게다가 며칠 전에 재원이네 시골 내려가 할머니 뵙고 왔다는데 그게 난 걸려. 오빠 내가? 갑자기? 엄마는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그냥 올라오신 게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빠 부부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시면서요. 엄마 말을 듣고 보니 조금 이상하다 싶기도 했고 일단 같이 만나는 게 좋겠다는 엄마의 말에 결국 절연 한 달 만에 오빠 부부를 보게 된 겁니다. 갔더니 저희 엄마한테도 안 하는 알랑방귀를 끼며 어찌나 여우처럼 굴던지 밥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보면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키워주셔서 저 할머니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이고, 그래. 할머니가 이렇게 예쁜 손녀 두고 빨리 가셔서 마음 많이 아팠겠어. 할머니께서 오래오래 사셔서 저 못 받은 할머니 사랑까지 듬뿍 주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정인이도 중조 할머니가 제일 좋대요. 모처럼 할머니가 오셨으니 자리 지키고 있었던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 나가고도 남았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난 후 갑자기 할머니께서 저희 삼남매를 모두 불러앉히시더니 대뜸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적에 너희 앞으로 내준 땅이 있는 거 알 거다. 재원이는 장손이라 따로 남겨둔 땅이 있고 나머지 땅은 재원이 40, 슬아 희원이 각각 30씩 지분 줬던 거 알지? 예, 할머니. 나 그거 좀 바꿔야겠다. 나머지 땅 그것도 다 재원이 줄란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저도 막내도 놀라 할머니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먼저 끼어든 건 아빠였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애들 나눠주려고 지분 설정까지 하시고 간 남긴 땅인데 왜 그 땅을 다 재원이를 줘요? 애들 분란 생기게. 그거야 먼저가 네 아버지 탓을 해라. 어쨌거나 일단 나한테 맡기고 간 땅인데 내가 말 좀 바꾸면 안 되냐? 할아버지께서 손주들 사랑에 남기고 간 재산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할머니께서 물려받으신 재산이었으니 저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못 박아둔 유언을 뒤집을 필요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오빠는 장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갈 땅이 하나 따로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머지 땅도 혼자 절반 가까이 가져간 것도 모자라 전부 오빠 차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슬아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했냐. 아무리 한 배에서 한 날에 나왔대도 재원이가 먼저 나온 오빠라고 했지 않어? 오빠를 좀 존중하고 오빠 말 좀 잘 들어라. 오빠 면을 살리는 게 먼저다 그렇게 이야기했잖냐. 할머니, 저 할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오빠한테 잘못한 거 없고 할머니께 혼날 일도 한 적 없어요. 너 재원이네랑 인연을 끊었다면서. 그거야 새언니가 먼저. 아가씨가 우리 부부 서방님네랑 차별하셨잖아요. 그게 이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면 뭔데요? 뭐라고요? 그거야. 시끄럽다. 이유를 막론하고 손윗사람 입에서 무시당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잘한 거야? 할머니, 저 진짜. 난 이미 그렇게 결심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잠깐만요. 저는 그렇다 치고 왜 희원이 목까지 다 가져가요? 희원이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그걸 몰라 물어? 너희 둘이 손잡고 저 두 사람 바보 만든 거 아니냐? 나는 참 실망스럽다. 집에 세 사람이 들어왔으면 보듬어주고 품어줄 줄 알아야지. 손윗사람이라도
동갑 내기에 학교도 같이 다닌 사이라면서 왜 그렇게 박하게 굴어? 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뒤로 넘어가실 일이야. 대체 두 부부가 무슨 말로 할머니를 구워 삶은 건지는 몰라도 작정하고 할머니 환심을 산 게 분명했습니다. 느닷없이 차별받았다는 이유로 절연하자고 했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어요.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키워 장손에게 약한 할머니께 재산을 더 얻어낼 심산이었던 거죠. 저는 기분이 팍 상했고 제 말을 듣기보다 새언니 말만 믿는 할머니도 원망스러웠죠. 그래서 그 길로 할머니께 인사도 드리지 않고 나와버렸어요. 집에 돌아가자 늦은 밤 엄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알고 보니까 재원이가 할머니 찾아가서 미리 증여해달라고 한 모양이더라. 너희 셋이 갖기로 한 땅에 도로가 생길 거래. 그거 보상금 나온다니까 그거 알고 찾아간 것 같아. 그럼 그렇지. 윤재원 하는 짓이 그렇지 뭐. 그래서 기어이 그 땅은 진짜 오빠한테 다 주겠대? 네 아빠가 할머니한테 얘기는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할머니가 네 오빠 얘기면 껌뻑 죽잖아. 알고도 속아 넘어가 주시고 싶은 거지. 장손이 돈이 필요해 돈 좀 달라는데 뭐라도 내주고 싶어서 저러시는 것 같아. 가져가라 그래. 참나 돈 몇 푼 얻자고 그 생쇼를 했단 말이야? 어이가 없어서. 원래 할머니 대놓고는 안 그러셨어도 은근슬쩍 오빠 더 챙긴 거 다 아는데 뭐. 됐어. 그 돈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다 가져가라지 다. 솔직히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받을 유산은 제 수중에 들어온 돈도 아니니 미련도 없었어요. 부모님이나 막내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 전부 팔았어야 한다고 했어도 아깝지 않을 땅이었고요. 그런데 그거 다 갖고 싶어 부모 형제 모아놓고 쇼를 하고 할머니까지 찾아갔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막내 부부만 불똥이 튀었으니 미안했죠. 효원아, 어떡하냐. 나 때문에 괜히 네 몫까지 뺏긴 것 같은데. 괜찮아, 누나. 어차피 내 것도 아니었는데 뭐. 뺏긴 거 없으니 피해본 것도 없고. 그 일로 형이랑 형수 본심 알았으니 그걸로 됐다 싶어. 그 전까지는 거리감이 되게 애매했는데 이제부터는 확실히 거리 두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괜히 나 때문에 생긴 일 같아서 신경 쓰이고 그러네. 혹시 돈 필요하면 말해. 누나가 마련해 줄 테니까. 아이고, 됐다는데 그러네. 그러지 말고 내일 와서 우리 제인이나 보고 가. 막내 말대로 비로소 애매한 관계가 정리된 셈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땅이 팔리고 그 보상금으로 수억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로부터 며칠 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땅만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사시던 집까지 팔아 오빠를 줬더라고요. 엄마 말로는 그 돈으로 더 넓고 좋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고 차도 바꿨다더라고요. 그럼 할머니는? 그 집 팔면 할머니는 어디로 가는데? 설마 엄마 아빠 집에 들어오신 건 아니지? 아니야. 재원이 내가 모시기로 했다더라. 헉, 진짜로? 새언니가 그러겠다고 했대? 그런가 보더라. 당장에 돈 욕심이 나서 그랬는지 집까지 팔아달래서 팔아준 모양이더라고. 대신 자기가 모시겠다고. 어머님도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너희 할아버지 가시고 집 팔자고 했을 땐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되겠다고 하더니 말이야. 야, 진짜 윤재원 대단하다. 오빠가 대단한 거야? 새언니가 대단한 거야? 둘 다 유유상종이야. 유경이 그것도 할머니 구슬린 거 보면 보통 내기가 아니지만 유경이 그거한테 휘둘리는 재원이도 똑같지 뭐. 할머니 올라오셨으니 밥 먹자고 부를 일도 많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오빠한테 몰아주고 우리 보고 싶다고 할까? 엄마 생각엔 얼마 못 가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싶어. 너랑 희원이한테 한 거 보면 모르겠어? 아무리 손주 며느리여도 자기가 위인데
얼마나 대접받으려고 하시겠어. 그걸 유경이가 못 버티겠지. 할머니께서 오빠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고 결국 할머니는 손주 며느리인 새언니가 모시게 됐다는 것이죠. 엄마는 얼마 못 갈 것 같았지만 돈 욕심이 그득한 그 두 부부라면 어떻게든 버틸 것도 같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의 예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새언니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걸 매우 힘들어했어요. 애초에 입에 뭐 하나 더 넣어주고 싶은 장남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신 걸 보고도 예상 못했나 싶어 고소했죠. 할머니가 오빠 예뻐 물려주신 재산이지 새언니가 예뻐 물려주신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 후로 오빠 부부를 만나진 않았지만 틈만 나면 부모님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투덜거렸다더라고요. 보니까 할머님 계실 때 아주버님은 그 집 왕인가 봐요. 형님 눈치 보면서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할머니가 달려와서 못하게 하시니까 집안일은 꼼짝없이 형님 몫이고요. 원래 집안일은 해도 새언니가 하는 게 맞지. 맞벌이도 아니고 오빠 혼자 교대 근무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집에 와서 징징대는 건데? 들어보니까 은근슬쩍 어머님 아버님 보고 모셔가면 안 되냐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께선 그 집 내놓으면 모셔가겠다고 딱 잘라 거절하고요. 그랬더니 또 그건 싫은지 입만 삐죽거리는 거예요. 좋게 보려고 해도 형님 진짜 너무한다 싶었어요. 양심도 없네. 좋은 집 좋은 차는 갖고 싶고 의무는 다 하기 싫다는 거네. 세연이 너도 조심해. 괜히 불똥 튈지 모르니까. 설마 준 것도 없이 막내한테까지 떠넘기려고 할까 싶었는데 역시가 역시나더라고요. 오빠가 막내한테 연락해서 월에 얼마 줄 테니 할머니 좀 모셔가면 안 되냐고 연락한 거예요. 워낙 착하기도 하고 속이 무른 애라 제가 나서서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오빠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식으로 저를 몰아세워서 크게 싸웠어요. 할머니 재산 받아갔으면 오빠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희원이 보고 모시래? 너 진짜 양심이 있냐 없냐? 내가 너 보고 모시랬냐? 희원이가 생각해보겠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끼어들고 난리야. 생각해 본다는 게 승낙이야? 형이라는 게 동생 성격 이용해서 짐을 떠넘기시겠다? 야, 그 집 줘. 내가 할머니 모실 테니까 그 집 주라고. 네가 뭔데 끼어드냐고. 가만히 안 있냐? 아이 진짜 보자 하니까. 뭐? 치게? 쳐! 한번 쳐봐! 오빠는 당장이라도 손을 올릴 기세로 몰아붙였고 저도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할머니 모시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부모님께서도 얼마든지 모실 수 있고 저희 집에 온데도 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할머니를 단물만 빨아먹고 내팽개칠 수 있나요? 할머니가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할머니가 진짜 악덕 시할머니면 제가 어떻게 이해라도 해보겠어요. 그런데 새언니가 쏟아놓은 불만은 보면 그냥 편하게 살겠다는 거 아닌가 싶기만 했거든요. 삼시세끼 직접 차려드리는 거, 집에서도 늘 옷매무새 단정하게 하고 있는 것, 집안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거야 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겪는 당연한 일들 아닌가요? 애초에 처음부터 모시겠다고 했으면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좋은 집에서 편하게는 살고 싶고 그거 해준 어른은 모시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게 도둑놈 심보지 뭐예요. 결국 반찬 사다 먹는 문제로 할머니와 새언니가 크게 싸우게 됐고 함께 산 지 2달 만에 부모님 집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 일로 부모님께서도 엄청 화가 나셨는데 오빠 부부를 불러다 혼낼 틈도 없었어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후 3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는 폐암이었고 가족이 알아챘을 시기에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가족 모두 충격에 빠졌는데 할머니의 장례식 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새언니가 할머니 장례식에 오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 일로 부모님께서 크게 화가 나셨는데 오빠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장례식에 안 오겠다니 그게 말이야, 뭐야? 대체 왜 안 오겠다는 건데? 설마 살아생전에 힘들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 그냥 좀 그런 게 있어요. 유경이 없다고 장례 못 치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야, 이 녀석아, 그게 말이 돼? 할머니가 너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장례식장에 안 와? 당장 오라고 해라. 안 오면 너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안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오라고 해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넘어가면 안 돼요? 어차피 나한테나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땅 주신 것도 다 내 앞으로 해준 거지 유경이한테 해준 거예요? 이 양심도 없는 새끼,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그럴 거면 너 집도 차도 다 내놔라. 니네가 할머니 구슬려 그렇게 두 분 재산 받아갔으면 좋든 싫든 장례는 무사히 마치는 게 사람된 도리야. 아빠가 그렇게 불같이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도 많이 참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가장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오빠가 누리고 살아야 했던 걸 다 참아준 이유는 아빠 나름의 효도였던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오빠에게 뭐 하나 더 얹어주는 걸 좋아하시니 참은 거지 아빠가 저희 남매를 차별해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손쓸 새도 없이 갑작스럽게 맞이한 이별에 속이 상한데 오빠 부부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아빠는 당장 데려오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결국 새언니는 장례식을 치르는 사흘 내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살던 마을에 있는 선산에 묻히셨어요. 산에 할머니를 모시고 원래 살던 할머니 집에 한번 들렸죠. 팔았다고는 했지만 아직 빈집이었고 집주인의 배려 덕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아빠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집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뒷집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슬아야, 슬아야.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의성댁은 잘 모신 거야? 갑자기 이렇게 돼서 얼마나 경황이 없겠어. 네, 할머니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우리 할머니 동네 할머니 중에서 할머니 제일 좋아했던 거 아시죠? 알다 마다. 너 집에 가기 전에 나한테 좀 들러라. 너한테 줄 게 있어서 그래. 저한테요? 뭔데요? 뒷집 할머니께서는 소리를 낮추며 연신 주변을 살피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할머니께선 얼른 가보라고 등 떠밀다 꼭 들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부모님께 돌아가 친척 어른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아버지께서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그러시는 겁니다. 윤재현, 너 당장 네 처 데리고 집으로 와라. 장례식도 끝난 마당에 유경이는 왜요? 당장 데리고 오라면 와. 당장이라도 폭탄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 경황이 없어 그대로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는지 오빠는 새언니를 데리고 왔고 집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였습니다. 새언니는 와서도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불만이 많아 보였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마. 유경이 너 할머니 장례식에 안 온 이유가 뭐야?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고집부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어깃장 놓은 이유가 뭐냐고. 저도 저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할머니 모시는 2달 동안 제가 뭐 얼마나 편했는 줄 아세요? 뭐? 솔직히 모시는 건 자식이 모셔야 맞는 건데 손주 며느리 집에 와서 얼마나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셨겠어요. 삼시세끼 다 차려야 되고 집안 청소에도 하나하나 훈수 두시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래서라뇨. 살아생전 저한테 그렇게 대하신 분 장례식에 가서 명복을 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요? 저희는 새언니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했는데 할머니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던 이유가 살해생전 자기를 부려먹어 가기 싫었다는 거였어요. 2달 동안 시할머니 시집살이 했다는 이유가 장례식장에 오지 않을 이유가 되나요? 새언니는 결혼 후 쭉 전업하는 중이고 오빠 일이 출퇴근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퇴근하다가도 비상 떴다고 하면 나가야 하고 교대 근무라 밤을 새야 하는 날도 많거든요. 결혼 전엔 그런 이유로 부모님도 오빠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런데도 결혼 후에는 힘들다는 새언니 때문에 집안일도 많이 거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귀한 손주인데 밖에서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는 걸 할머니께서 그냥 보셨겠어요. 그렇다고 손주 집에 간 할머니가 삼시세끼를 차려내고 청소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기대도 안 했지만 기껏 댄 핑계가 핑계거리도 되지 않으니 부모님께서는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은 제 탓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이 사람한테 재산을 물려주셨어도 그렇지. 부모 봉양은 자식이 하는 건데 저나 정인 아빠한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신 거 그것도 일종의 방관 아닌가요? 뭐야? 방관! 야, 그만해. 진짜 서운해요. 어머님은 제 마음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어렸을 땐 합가에서 같이 사셨다면서요. 할머님이 얼마나 사람 들들 볶으시는데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항상 새밥해서 먹이라고 햇반도 못 쓰게 하시고 일부러 저 고생시키려고 시장에서 시금치며 콩나물이며 한 보따리 사다가 반찬하라시는데 얼마나 약이 올라요? 밖에서 고생하는 네 남편 위해서 그 정도는 좀 해달라는 할머니 바람이 너는 그렇게 약이 오르던? 손주 위에 그 정도 좀 해달라는 노인네 바람이 그렇게도 못마땅했어? 저도 귀한 자식이에요. 저도 할머니 있었다고요. 재원 씨 귀한 줄 알면 저도 귀한 줄 알아야지. 왜 저한테만 그런 일을 시키시는데요? 그래, 나는 너도 사돈한테 귀한 자식인 줄 알아서 결혼하자마자 내 아들 외벌이 시키겠다는 거 참았다. 애 낳고 가사 도우미 쓰고 싶대서 내가 그거 3달 해준 건 기억하니? 애 돌진하자마자 어린이집 보내놓고 집안일도 퇴근하는 재원이 시킨다더니 삼시세끼 밥 하나 하는 게 그렇게 힘들든? 청소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 그거야. 임유경, 그만하라니까. 아, 자꾸 왜 그래?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내가 잘못했어? 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당한 불이익은? 내가 당한 수모는? 수모는 무슨 수모? 윤재원, 나 긴 말 안 한다. 너 집, 차, 할머니한테 받은 거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내놔라. 아빠. 아버님, 그건 아니죠. 이미 받은 거고 저희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2달을 모셨는데요. 할 만큼 했어요. 저희 그거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나는 말했다. 내가 왜 땅 전부를 너한테 물려주는 걸 왜 잠자코 보고만 있었겠냐? 네 고모는 머저리라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었는 줄 알아? 나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이것들이 아주 그냥 가만히 있으려니 사람을 물로 보고. 오빠는 어쩔 줄을 모르면서도 새언니 눈치를 보고 새언니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난리였어요. 2 사람을 억지로 내보낸 후 아버지는 안주도 없이 연신 소주잔을 기울였죠. 아빠 말이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이었던 아빠가 그 땅에 욕심을 내지 않았던 건 그게 다 자식 좋은 일이라 그랬던 거거든요. 고모도 할아버지가 생전 미리 읍내에 단층짜리 건물 하나를 주시며 양해를 구하신 일이라 그냥 넘어간 것이고요. 집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에 할머니까지 구슬려 미리 증여받은 거잖아요. 저와 남동생 부부는 속상해하는 부모님께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슬아야, 희원아, 미안하다. 아빠가 할머니 설득만 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적어도 너희들 몫은 챙겨줬을 텐데 말이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땅은 이미 그 두 녀석한테 넘어가 버렸으니. 아빠, 그게 어떻게 아빠 잘못이야. 그리고 그거 땅, 에이, 괜찮아. 어차피 우리 것도 아니었는데 뭐. 할머니 오빠사랑 유별난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새삼 놀랄 것도 없지. 그냥 털어버려. 뭐 어쩌겠어. 속만 상하지. 아니, 내가 어떻게든 재원이 그거한테 땅값이며 집값 다 받아낼 거다. 그날 아빠는 뭔가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 마음 먹은 것이죠. 저는 그날 집에서 자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할머니가 나온 겁니다. 할머니는 원래 살던 마당에 서 계셨어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해도 고개를 내저으셨죠. 그게 이제 더는 자기 집이 아니라서 들어가지 못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 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잠에서 깼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뒷집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난 거예요. 저는 새벽녘에 잠에서 깨서 결국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서서 할머니가 살던 마을로 갔죠. 이른 아침인데도 뒷집 할머니는 일어나 계셨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유, 나는 너 그냥 가버린 거 알고 이걸 어쩌나 했어. 제게 주실 게 있다고요? 혹시 할머니 물건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뒷집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뭔가 가지고 나오셨죠.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서 할머니가 들고 계시던 것과 똑같아 보였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하얀 광목천에 싸둔 노트 3권이었어요. 네 할머니가 이걸 나한테 맡기더라. 이게 뭔데요? 몰라. 혹시라도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제일 똑똑한 손주한테 전해달라는 말만 했어. 제일 똑똑한 손주요? 그 집 손주 중엔 슬아니가 제일 똑똑하고 총명하잖아. 재원이 그건 영 그쪽으로는 아니지.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의 유품을 뒷집 할머니의 선택으로 받게 된 거였어요. 밥 차려줄 테니 밥 먹고 가라는 할머니의 성화에 저는 할머니 집 평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남긴 노트를 펼쳐보았죠. 삐뚤빼뚤하지만 할머니의 큼지막한 글씨가 빼곡한 노트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찬찬히 읽어보니 그건 다름 아닌 할머니의 일기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쓰신 건 아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최근에 이르는 오래된 일기장이었어요.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면 알기 힘든 동네 사람들 이야기나 할아버지에게 서운했던 일, 자식들이 찾아와 무엇을 챙겨줬다거나 하는 사소한 기록들이 있었죠. 저는 문득 할머니가 이 귀한 기록을 가지고 가지 않고 뒷집 할머니께 맡긴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록들 위주로 찬찬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할머니께서 남긴 기록들을 보자마자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심장이 요동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죠. 처음 눈길이 간 대목은 내가 암이다라고 쓰인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암이다. 머리가 어지럽고 숨도 가쁜 것이 나도 영감 따라 갈 때가 됐구나 했다. 아픈 부모는 짐이라 종식이 춘남이한테 말하기 미안했다. 그래서 혼자 병원에 갔다. 자꾸 보호자 데리고 오라는데 자식 새끼들 없다고 하니 나한테 말해줬다. 폐암이란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식 손주들이 다 보고 싶다. 영감이 제일 생각난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폐암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걸 내내 숨기고 있다가 오빠 집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절대 시골을 떠나지 않겠다던 할머니께서 집까지 팔고 오빠 집에 들어간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장에는
오빠 부부가 할머니를 찾았던 날에 기록이 있었습니다. 재원이가 처랑 왔다. 나한테 돈을 달란다. 영감이 남긴 게 있으니 줘야지 했는데 자꾸 영감이 남겨준 슬아 효원이 것도 욕심을 낸다. 재원이가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았다. 재원이 저는 자꾸 서럽다고 운다. 슬아랑 희원이 욕하는 게 괘씸하다. 근데 재원이 보고 참았다. 좋은 것만 주고 키웠는데 저 앞에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게 불쌍하다. 내 귀한 장손 위에서 줘야겠다. 슬아랑 희원이한테 미안하다. 내가 못된 할머니다. 저를 혼내시며 오빠한테 다 물려주고 싶으시단 할머니의 진심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새언니가 못된 사람이라는 것도 아시고 저와 막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품으셨으면서 결국 장손한테 져주신 거죠. 그리고 며칠 후 마지막 일기가 자꾸 눈에 밟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도 주면 재원이가 같이 살아준단다. 집도 주고 땅도 준다고 하니 나를 모셔가겠다고 했다. 병원에서 죽기 싫어. 나 아픈 것도 말 안 했는데 잘 됐다. 죽기 전에 우리 장손이랑 살다 가련다. 영감 만나면 장손이랑 살다 왔다. 장손 며느리밥 얻어먹고 왔다고 자랑해야지. 영감이 약올라 2번 죽으려고 할 거다. 재원이를 위해 주는 건 아깝지가 않다. 내 손주, 내 새끼랑 같이 살다 죽을 생각을 하니 내 인생도 아깝지가 않다. 몸도 안 아프다.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아픈 이야기가 있어 오빠 집에는 가져가지 못하고 맡기신 것 같았어요. 행여 누구라도 할머니의 일기장을 들춰보고 할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면 병원에 모시려고 할까 봐서요. 그렇게 오빠들을 따라 나선 할머니께서는 그 집에서 채 2달을 살지 못하고 부모님 집으로 내쫓기듯 오신 거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떤 심정으로 오빠 집으로 갔었는지 또 어떤 심정으로 부모님 집에 오게 되셨는지 알게 되니 할머니가 너무 가엾고 안쓰럽더라고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데 밥이 다 되었다는 뒷집 할머니의 말도 못 들을 지경이었습니다. 뒷집 할머니는 할머니의 유품을 껴안고 우는 저를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등을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다시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말도 없이 어딜 갔다 왔냐는 엄마에게 부은 눈으로 그랬죠. 오빠 좀 불러줘. 오빠? 재원이야 출근했겠지. 갑자기 재원이는 왜? 너 울었어? 눈이 왜 그래? 재원이 이 새끼가 이걸 봐야 돼. 저는 엄마한테 할머니의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할머니의 일기장을 받아든 엄마에게 최근 일기를 펼쳐 보여주었어요. 엄마는 오랫동안 할머니 일기장을 읽고 또 읽더라고요. 같은 대목을 종이가 다를 지경으로 바라보면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며 글자를 천천히 어루만지셨죠. 그리고 차마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듯이 인매에 힘을 주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이내 안방에서는 엄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돌덩이가 마음에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에 들어오신 아빠에게도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처럼 아무 말씀을 못 하시다가 엄마한테 오빠 좀 부르라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빠는 30분 만에 집으로 와서 죄인처럼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께 집과 차를 내놓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겠죠. 아빠는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한테 할머니 일기장, 그것도 최근 부분만 펼쳐 보여주셨어요. 네 할머니 일기장이란다. 읽어봐라. 할머니 일기요? 느닷없이 등장한 할머니의 일기장에 오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기장을 받았죠.
그리고 연신 맨손으로 머리를 벅벅 긁더니 입술을 꽉 깨물더라고요. 할머니, 시집아 전부였던 그 집 떠날 때 행복해하면서 떠나셨어. 아파 죽을 거 알면서도 오빠랑 같이 살다 가겠다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오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일기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툭툭툭 하고 일기장 위로 오빠의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셨습니다. 알아보니 내가 할머니 자식이라 너 상대로 재산 싸움이 가능하다더라. 돈 받아가 놓고 결국 네 할머니 내친 거 아니야. 되돌려받거나 말거나 그딴 건 상관없다. 나는 네가 괘씸해 못 견디겠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를 얼마나 아끼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시게 해. 아빠,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이라지만 나도 내 엄마가 불쌍하고 안쓰러워 불효하는 것 같아 못 보겠다. 오죽 속이 상했으면, 오죽 힘들었으면 수락 꿈에 나타났겠어. 오빠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라고요. 그게 정말이냐는 듯이 묻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빠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듯이요. 그리고 괴물 같은 괴성을 내지르며 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오빠의 울음소리가 오래도록 남았어요. 뒤늦은 후회를 담은 절규가 방안을 휘몰아쳤지만 돌아오는 용서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괜찮다고 하셨겠지만 오빠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잃어버린 뒤였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오빠는 집을 내놓았습니다. 새언니가 가만히 있더냐는 엄마의 물음에 오빠는 덤덤히 이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도 매우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새언니 욕심에 형제들에게도 등을 지고 좋은 집에 들어간 것도 할머니 데리고 와서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도 결국 자기 가정 지키겠다고 할머니를 내보낼 궁리만 했던 스스로를 용서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집 팔리는 대로 아빠한테 보낼게. 그 돈은 알아서 해. 오빠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새언니와 소송을 시작했고 저희는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오빠 말에 부모님도 그냥 그러라고 하셨고요. 몇 주 사이 수염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수척한 얼굴로 나타난 오빠를 보내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네 할머니가 오빠를 많이 아끼긴 아끼셨나 보다. 왜? 결국 네 오빠 정신 차리게 한 게 할머니잖아. 그러네. 할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네. 오빠나 새언니나 똑같은 사람이니 서로 만났겠죠. 하지만 적어도 오빠는 양심이 있어 도리라는 것도 할 줄 압니다. 그에 반해 자기가 뭘 잘못해서 이혼까지 해야 하냐며 전 시대까지 쫓아와 원망을 쏟아내는 새언니는 양심도 없는 것이죠. 할머니의 죽음 그리고 오빠의 이혼으로 지금도 집안 분위기는 정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동안은 이 무거운 분위기에 눌려 살아야겠죠. 저는 지금도 이따금 할머니께서 쓰지 못한 일기에 대해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할머니가 쓰지 못한 일기에는 눈물 자국이 많았을 것 같아서요. 저는 할머니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꿈에 보였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머니가 제 꿈에 나타나 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꿈에서 할머니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할머니, 새삼스럽게 뭘 그래. 나는 할머니가 오빠 입에만 사탕 2개 넣어준 거 다 알았어도 할머니가 좋았어. 나한테 안 준 거 아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 골라서 내 입에 넣어줬잖아. 나랑 희원이는 할머니 원망 안 해.
라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